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각 연사분들께 현장에서 하나의 질문을 받고요. 또 세 분이 코멘트하고 또 토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먼저 발표해 주신 김대식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선생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시고 또 저는 또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또 디스토피아 쪽으로 갈 수는 없겠네요. 제 대답이. 우선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 역사상 더 뛰어난 종을 덜 뛰어난 종이 제어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더 뛰어난 종이 등장하는 순간 덜 뛰어난 종은 노예가 되거나 또는 애완동물이 되거나 또는 멸종을 해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가진 숙제 중에 하나가 사실 오픈 AI가 처음에 시작된 게 비영리 재단으로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2015년에. 그리고 오픈 AI가 가졌던 비영리 재단적인 목표가 뭐였었냐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언젠가 등장할 텐데 그런 녀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덜 뛰어난 존재가 더 뛰어난 존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최근엔 그걸 뭐 슈퍼 얼라인먼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탄소로 만들었던 실리콘으로 만들었던 같은 지능이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좋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인간들끼리 뭐 세대 차이도 있고 소통도 안 되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는 교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종이고 같은 진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에게 서로 너그러워요. 살짝.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 다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나 자신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못 지키더라도 상당히 너그러운데 기계는 너그러울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계가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인간이 지구에게 한 일을 매우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안 해줍니다. 사실은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가장 위험한 질문은 뭐냐면 기계가 어느 한순간 물어볼 수 있어요. 인간이 지구에 왜 있어야 될까요? 하고. 지구 더하기 인간이 더 좋을까? 지구 빼기 인간이 더 좋을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있는 게 당연히 너무 좋지만 그런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야식으로 너무 맛있는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 관점에서는 제가 없는 게 더 좋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없었다면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인간 위주로 보기 때문에 너그러운데 기계가 봤을 때는 인간이 등장해서 환경 다 파괴시켜 놓고 어마어마한 그 종들 멸종시켜 놓고 다시 말해서 인간 관점에서는 인간이 많은 게 좋지만 지구 관점에서 매우 객관적인 모기 관점에서 본다면 모기가 뭘 잘못했다고 여름마다 우리가 멸종을 시킬까요? 그 녀석들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매우 객관적인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좀 두렵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준비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기계를 설득시킬 수가 있을까? 왜 지구에 기계가 있는 지구에 인간이 있는 게 인간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을까?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있음으로써 더 창의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기계는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전쟁하고 난리를 부리고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더구나 우리 자체가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잔뜩 해놨는데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든 인간이 만든 기준에 미달이거든요. 현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기준에 미달일 거면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놨으면 안 되는데 다 올려놨거든요. 철학책들을 현재로서.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디스토피아로 끝나버렸네요. 이게. 인류가 이제 인류 공진화에 들어섰다고 설파하시는 김상균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규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동차에서 연구원들하고 재미난 상상을 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보면 보통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 달리시잖아요. 규정 속도가. 근데 가끔씩 과속을 하죠. 근데 우리 차들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150을 달려도 멀쩡하고 170을 달려도 멀쩡해요. 근데 당연히 집에 딱지가 날라오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딱지를 발급할 거면 처음부터 100km 이상 속도가 안 나가게 차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차는 200, 300까지 계기판이 있는데 100km만 달리게끔 하고 비싼 카메라를 달아놓고서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상을 해봤냐 하면 차 안에 작은 카메라를 달고 우리의 감정을 측정을 해보자. 인공지능이 표정으로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감정을 보는 겁니다. 제 140을 밟아요, 고속도로에서. 이 표정을 봤더니 이 사람이 얼굴에서 두려움 또는 조바심이 읽혀져. 아, 급동이구나. 얘는 놔둬야 되겠다. 이 표정을 봤더니 공포보다 약간 분노가 읽혀집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보복운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 사람의 속도에 제어를 가해야 되겠다. 실제 음주운전자들이 시동 안 걸리는 자동차 해외에는 있거든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한테 속도를 낮춰주게끔 만드는 장치.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런 차를 도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 많은 분들은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계한테 우리가 어떤 판단력을 의지하거나 제어받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혜택들을 알고 있죠. 우린 더 안전해질 것이다. 우린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다 판단하고 다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맞는 건지 그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서 저도 어찌 보면 어떠한 종이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약간 어떤 수평적 내지는 보조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제도하고 철학이 뒤에서 헐떡거리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좀 따라가는 속도가 지금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너무 빠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데 로봇이 기여한다고 또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한재권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굉장히 인간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요. 사람들은 백이면 백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가 감정이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눈 찡그려져요. 뭐 이러면서 목소리도 나요. 뭐 이렇게 다 프로그래밍이죠. 이게 감정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손으로 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감정일 수가 있겠어요?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로봇은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거든요. 즉 어떻게 사람과 감정 교류를 하는가. 그게 로봇의 부가가치를 안겨줄 겁니다. 이 로봇은 나의 감정을 잘 알아주는데 저 로봇은 내가 내 마음을 못 알아먹어. 이러면 어떤 로봇이 더 부가가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로봇을 사시겠어요? 어떤 로봇에게 더 마음을 뺏기시겠어요? 너무 장명한 얘기죠. 그래서 HRI가 강화된 로봇들이 앞으로 촉속 등장할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투사를 할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무인도에서 배구공 하나에다가 탁 손바닥 찍어놓고 윌슨 그러면서 목숨 거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과도하게 로봇에게 집착할 때, 그리고 그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인간에게 적절한 감정 교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예측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길을 찾는 길에 지금부터 이 고민을 해온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겠죠. 저도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간은 투사를 할 거고 그 투사를 일으키는 상품을 로봇 만드는 사람들은 만들어낼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답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동차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다 투사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 자동차 못을 이렇게 긁고 가봐요. 분노 일으켜지죠. 투사된 겁니다. 자동차를 자기 구성원, 가족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 몇 명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어떤 기계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애정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로봇은 조금 더 심해질 거예요. 인간처럼 생겨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문화를 만들었어요. 상대방 자동차를 존중해주는 문화, 그리고 자동차의 에티켓, 서로 길 갈 때 어떻게 하기,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로봇도 만들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지 로봇과 같이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학문 분야, 또 하나의 산업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세 분 각자의 분야가 다른 만큼 미래 기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 분이 자유롭게 오늘 어젠다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수님께서 토의보다 전 사실 이제 두 교수님들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 뭐 인공지능, 또 메타버스, 로보틱스 교집합이 하나 있죠. 그 교집합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기술들이 어떤 형태가 되든 인간성이라는 거에 대한 도전 또는 질문을 이미 많이 던졌고 앞으로 더 많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기계가 지능을 가지면 인간의 지능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인간이 메타버스에서 산다면 아날로그 현실하고 디지털 뭐가 진짜일까? 로봇 더 진화한다면 우리가 인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두 교수님들한테 약간 궁금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연구의 교집합이 그래서 인간성,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다 인간성에 대한 거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 생각에 변하지 않는 인간성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니면 시대와 기술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로봇 같은 경우에 정말 로봇이 발전하고 50년 후에 여러분들 손녀가 갑자기 와서 나 로봇하고 결혼할래.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는 메타버스에서 나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래. 결국은 또 저 같은, 전 또 당연히 아날로그 꼰대일 테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막 저치멘트를 할 텐데 그게 적절한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이미 2023년 우리도 많이 변했거든요. 여러분들 뭐 소설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19세기 초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책 같은 거 보면 남자가 여자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연애 편지 한 20-30장을 썼어요.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강아지 한 마리 보내요. 아이콘으로. 19세기 사람이 보면 우리는 인간도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숭고한 감정을 아이콘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우리에겐 또 매우 자연스럽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변하지 않는 인간성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특히 기술이 변하면 변해버리는 걸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 인류에게 우리같이 살아라 라고 우리가 말할 권리가 있을까? 미래 세대에게 우리 가치관을 쫓아서 살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도 과거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관을 따라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린 또 그건 거부하거든요. 우리 가치관은 우리가 만들겠어요. 그러면 미래 세대에게도 그 자유도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제 할 일 했습니다. 질문 던졌어. 저는 DNA한테 물어봐야 된다라고 DNA.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생물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DNA가 명령하는 것에 굉장히 잘 복종하는 기계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희 인간은. 그래서 DNA가 잘 번성하는 방법으로 뭔가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는 것도 결국엔 우리 DNA를 잘 보존하고 퍼뜨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 수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만약에 인간성이 뭐냐, 변하지 않는 인간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DNA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무언가 핵심적인 가치, 그게 인간성의 본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본질적인 느낌이 DNA 보존이라고 하면 너무 좀 삭막하지만 그게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본질적인 거는 DNA에 있지 않을까. 인간성의 본질은 DNA 보존에 대한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그 형태는 세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규범들이 계속 변해온 거를 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뭐 15세기의 윤리적인 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 윤리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라는 거, 인간성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 세대는, 자 손녀 세대는 또 다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건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원리들은 다 같이 그 세대의 DNA를 잘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한 방식의 하나의 현상이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교수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40년, 50년 후에 만약에 손녀가 있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손녀가 갑자기 나 문신하고 왔어, 그러면 난리를 부리는 것 같이 40년, 50년 후에 손녀가 나 생물학적인 눈 빼고 카메라로 바꿨어, 로봇이 더 되고 싶어서,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오, 그래, 그게 힙하다면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만드신 로봇 눈. 인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만든 거 하는 건 반대고요. 네. 제가 저를 못 믿어서 분명히 에러가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날 건데, 근데 누군가 실력자가 한 거다 그러면은
그래? 한번 해볼까? 이거 왜냐면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몸을 기계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릎 같은 거 바꿔버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잘 뛰고 싶고 이런 욕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뭔가 기술이 발전하면 몸은 바꿔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신경망은 빼고요. 신경망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군요. 네. 저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나 뇌와 관련된 연구나 이렇게 첨단 기술 연구할 때 재미난 현상이 종교계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과거에 사실 종교는 어찌 보면 과학을 배척하기도 많이 해왔거든요.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종교계에서 과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탐구하십니다. 실제 불교계 스님들 중에 메타버스에 절 만들어 거기서 법회하시는 것도 봤고요. VR 장비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법회하시는 것도 봤어요. 저도 같이 들어가 봤는데 진짜 묘합니다. 거기서 불경을 읽어주시는데 마음이 엄숙해지면서 같이 절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런 그분들이 거의 모든 종교에서 심지어 우리가 사회적 이단이라고 부르는 종교에서들도 질문을 해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중심 잡아주는 거거든요. 인간이 논리성으로 흔들릴 때 종교가 갖고 있는 초월성을 바탕으로 잡아주는 게 종교의 역할인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그런 어떤 악의의 힘으로는 이들을 붙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의 중심은 무엇일까? 제가 학생들하고 토론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구상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체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아남았어요. 혼자.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흐뭇해하시면 안 되고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질병하고 죽음에서 벗어난 초인이 된 모습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어디 배웠는데 바로 치료가 되고 몸도 아프지도 않아요. 혼자 남은 존재. 뭘 할 것이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질문을 피해서 다시 답을 합니다. 그래도 교수님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를 타고 갈래? 눈앞에 보이는 차요. 왜 너 평상시에 그 람보르기니 타고 싶어 했잖아. 매장을 뜯고 차를 몰고 나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수님 이제. 그래요, 저한테. 그럼 가방은? 너 그렇게 가고 싶었던 5천만 원짜리 버킨백 에르메스 털어갖고 들고 나가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수님. 그냥 CU에서 나오는 봉지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반려견을 찾겠다. 최종적으로 다 없다라고 제가 잘라버리면 허탈한 모습으로 그럼 뭐 기록을 해야죠 그래요. 뭐 기록할 건데 인류의 마지막 나의 삶을. 왜 누구를 위해서라고 물어보면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후손이나 외계 생명체가 이걸 보면 좋지 않겠냐.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왜 람보르기니하고 버킨백을 포기하고 외계 생명체를 위한 글을 남기려고 할까? 그 키워드를 저는 관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는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고 미래에 생길 관계를 위해서 글을 남기는 거죠. 고독하지만. 인간은 아까 이제 DNA 말씀하셨는데 우리 DNA에 있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형질은 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유기체하고 관계를 만들면서 우리 종을 번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질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고통도 따르겠지만 끝없이 사랑하는 존재로 남을 거다라는 게 저의 유토피아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관계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결국은. 현재 상태에선 그렇죠. 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우월감을 갖고 싶어하니까 지위의식을 갖고 싶어하니까. 예. 김대식 교수님, 네.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리셨는데 저도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네. 합니다. 그 조선일보 칼럼을 쓰신 걸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실 교수님 연배에 50이 넘은 분들은 첨단 기술에 대한 수혜를 입은 행운하다. 그리고 지금 저처럼 30대, 40대인 분들, 뭐 청년들도 뭐 전문성을 구가하고 있고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근데 문제가 되는 이들은 바로 제 아이와 같은 10대들이다. 왜? 지금 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하지만 사실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적응력, 그리고 상상력, 그 다음에 판단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 메타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제 대중 강연 좀 하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당연히 물어보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매우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또 이게 또 공대 그 트레이닝을 받아서 병적으로 최대한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해줘요. 아무도 모른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 답을 안다면 대치동에 학원을 차리지 내가 왜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있겠냐. 얼마나 떼돈을 벌 수 이럴 텐데. 미래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어느 직업이 안전할지 모릅니다. 단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 또 실패하더라도 분명히 실패를 할 거거든요. 불확실성한 미래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또 뭐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질문을 던지는 능력, 분명히 이런 메타 인지 능력들은 분명히 필요할 텐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 세상에서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인공지능 시대에 갑자기 정부에서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대한민국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줘야 된다, 뭐 드론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 10대 수백만 명이 다 코딩을 배운다고 다 코딩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관심 없는 아이들도 많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잘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코딩을 못하는 것보다 도자기 굽는 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훨씬 더 생존 확률이 사실 높습니다. 줄넘기를 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길거리 청소를 더 잘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직업 간에 본질적인 그 차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어느 직업이 뛰어나고 어느 건 아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잘하냐. 그러면 바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언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미 교육학에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관심이 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딱 중간 정도는 합니다. 절대로 잘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잘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 찾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아주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모님들이 또 질문하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대는데 어떡하냐. 그럼 저는 대답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게 공부뿐이 없는데 뭘 하고 싶은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를 발굴하려면 진짜 인생을 경험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들의 인생은 여기 있는 10대들에게 매우 미안하지만 지금 이미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수능이라는 가상현실에.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들의 현실은 성적,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로 이게 정의가 되지만 진짜 현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대한 어린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서 본인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발굴되면 그 다음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뭐 기업 자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무슨 전자 사장님들 꽤 많이 아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사장님하고 이렇게 뭐 저녁 식사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평생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갔고, 공부 잘해서 좋은 기업 들어갔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장 됐다.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어떡하라고.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시고. 그땐 늦었어요. 10대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를 발견하신 다음에, 근데 그거는 내가 집에서 고민한다고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니, 다양한 걸 뭐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난 이걸 하고 싶다. 그게 뭐 불법만 아니라면 당연히.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 경험할 시간이 그럼 또 없으시다 그래. 하루 종일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친척들이 있으니까 대충 봤어요. 니네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좀 시간표 갖다 줘 했더니 다 계산해 보니까 30%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30-40%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수능 제도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그거 다 있고 뭐 애들 뭐 해외여행 1년 동안 보내세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말은 안 합니다. 있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수능이라는 제도에 사실 거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옆집 아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친척들이 모든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워야 될까요? 모차르트 안 돼요. 절대로 그걸로 먹고 살지 못합니다. 못 쳐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효율성을, 가성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시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서 하루에 제가 해보니까 제 조카들도 한 3-4시간이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이걸 해봤자 수능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걸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드는 거고, 저라면 그 3시간 어디다 쓸까요? 반은
경험, 반은 재우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뇌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잠을 안 자면 정말 머리가 나빠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멍청한 게 시험 공부를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다 까먹어요, 사실은. 잠이라는 것 자체가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 전에 배운 정보를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면이라는 자체가 만들어졌는데 100번 공부해도 잠을 안 자면 기억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재우세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 정말 많이 자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막 밤 11시, 12시에 지하철에 애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애들 다 저녁 8시에 자요. 많이 재워요, 거의 10시간씩. 그 정도로 우리가 시간을 내려면 필요 없는 거를 많이, 그래서 불안하실 거예요. 옆집 애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약간 그 자신감이 좀 필요하십니다. 나는 쫓아다니지 않겠다.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수능 공부에 필요한 건. 그렇지만 남들이 한다 그래서 아이는 시간 들고 나는 돈 들고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잠을 못 자서 역효과 나서 아예 머리도 나빠지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마련해주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자녀분들 하루 일과를 본 다음에 정말 냉철하게 질문하세요. 옆집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쫓아가지 마시고 이게 정말 필요할까?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다 하니까 한다. 그거는 빼고 그 시간을 다르게 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미래기술 테크 콘서트 즐겨주셨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앞에서 제일 즐거웠다고 합니다. 저는 진행자로 여기 왔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귀한 걸음 해주신 김대식, 김상균, 한재건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시죠.